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감풍산성병원 비뇨의학과의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립선의 진단 및 이제 치료 이제 초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립선에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랑 기능이랑 이런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방광이 이제 아랫배에 있으면서 소변을 모았다가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하는데 이 요도를 감싸고서 이제 방광 바로 아래 붙어가지고 있는 장기가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이제 정액에 이제 액체 성분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남자한테만 있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고안에서 생성을 돼서 이게 혈액중으로 배출된 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서만 이제 존재하는 장기고, 이제, 남성의 이제 정액과 생성이 이제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에서 생성된 이제 정액을 바로 뒤쪽에 있는 정낭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사정을 할 때 정낭이 이제 수축하면서 이제 사정이 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립선에 발생한 질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아파서 오시는 분,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 이제 근데 이제 유병률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흔한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고, 이제 하지만 이제 악성도가 제일 높고 이제 치료가 제일 필요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전립선 암이 되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건 이제 암 통계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2년 정도 그런 분석 기간을 거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이제 최신 기록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에서 전립선암 발생은 약 그 4등까지 올라왔고요. 거의 1년에 이제 한 단계씩 계속 올라갔고, 어,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연도별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보면은 전립선 암이 초록색인데, 다른 암들 뭐 폐, 위, 대장, 간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가 암검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점차 줄어가는 어, 경향을 보이지만 전립선 암만은 이제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이 발생이 증가를 해서 2021년도 당시에는 이제 4등 암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그 2021년도에는 1년간 연간 그 신규로 발생한 전립선암 발생자가 18,000명 정도 됐고 전체 암 발생자의 6.7%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그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뭐 일본 뭐 다른 나라에서는 전립선 암이 전체 발생률 1위 암이 되었고 그 인구 통계적 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전립선 암이 작년 2023년 또는 2024년에 발생률 최고 암이 됐지 않았을까 지금 확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는 한 2년 이내로 이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은 가장 이 빠르게 증가하는 암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을 뭐 모든 암의 원인은 지금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별로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전립선 암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약 2배 정도의 이제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뭐 지방 식이를 하는 사람에서 그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전립선의 정상 세포의 성장과 분화의 불균형, 전립선 세포의 DNA 손상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50세 이후에 발생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발생 빈도도 증가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의 연령은 60, 70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이고, 암 사망의 두 번째 원인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의 증가, 뭐 환경 오염, 그리고 뭐 생활 방식 서구화, 지방 식이의 증가들로 인해서 전립선암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한 건강검진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조기 발견되는 전립선암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뭐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다 증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웬만한 이제 암들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증상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에 이제 그 증상이 없어서 이제 건강검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가장 이제 예후가 좋고요. 근데 이제 암이 커지면서 이제 비대증처럼 이제 소변 보는 요도를 눌러서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들 또는 이제 암 부위에서 피가 나면서 혈류, 혈정액증 또는 이제 전이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전이 부위에 따른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웬만한 암들은 이제 조기 발견을 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야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 전립선암을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이제 기본적인 검사는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 상승에 해당하게 되겠고 뭐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의심되는 분들에서 확정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래서 50대 이상 남성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PSA를 피검사로 보는데 그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딱딱하게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뭐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도 만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 수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PSA 전립선 이 PSA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들으시고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해가지고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전립선에서 정액의 액체 성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그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정액이 사정되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정액의 액화랑 연관된 성분이라 대부분 정액으로 빠져나가는데 아주 소량이 피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립선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40가지 정도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 뭐 전립선 비대가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배뇨 기능에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뭐 사정을 하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체질적으로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암에서 이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암 표지자로 쓰고 있고 이 전립선 특이 항원은 암의 치료 그 예후랑도 연관이 있어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원인들로 인한 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높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고 하면은 우리 전립선 암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해박적 구조를 확인해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린 초음파 검사로 암을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 전립선 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초음파로 보이는 초음파로 구별될 정도로 심한 분들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전립선암 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립선 조직 검사 시에 정확한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전립선 비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목적이 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의 확진을 위해서는 이제 항문으로 초음파 기구를 넣어가지고 전립선의 바로 뒤까지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채취하는 이제 바늘 조직 검사를 가장 흔하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는 이 주변, 그러니까 요도에 소변이 내려가는 길 주변에 주로 생기고, 암은 요 바깥쪽에 그 외연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많이 하고요. 하지만은 뭐 다른 부위 요 앞쪽 부분이나 다른 데서 생기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회음부 접근을 통해서 요 앞쪽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뭐 바늘로 찔러서 전립선암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어떤 적절한 어, 치료가 어떤 것이 적절하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병기 결정,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있는 걸 확인했으나 이게 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공명 영상 MRI를 통해서 MRI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에
이제 있는 장기를 좀 자세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가 제일 좋은 검사가 있는 게 아니고 MRI에 그 소견하고 뭐 주변으로 퍼져 있는지는 뭐 CT라든지 이런 걸 조합을 해가지고 주변 전이 여부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뼈나 폐로 이제 좀 잘 갈 수가 있어서 골 주사 검사 그러니까 뼈 스캔 검사 또는 뭐 그 흉부의 CT나 엑스레이 같은 걸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뭐 주변으로 퍼져서 임파선이나 뼈나 폐 이런 걸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혈관은 이제 우리가 온몸에 쫙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 피가 이제 돌아다니는 통로죠. 그래서 피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는 물질들을 옮기는 시스템이 그 혈관계입니다. 근데 임파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혈관계처럼 임파관이라는 게 우리 온몸에 쫙 퍼져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임파액이라는 게 흐릅니다. 그래서 임파액은 그 기름에 녹는 물질들을 옮기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피는 붉지만은 임파액은 좀 그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 그 물에 녹는 물질을 옮기는 시스템이 이제 혈관계고 기름에 녹는 물질을 옮기는 시스템이 그 림파관도 이제 온몸에 쫙 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될 수가 있고 임파관을 통해서 이제 임파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 그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고 또 뼈나 폐 등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그 전립선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길을 이제 감싸고 있는 전립선 부위에 이쪽에 좀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MRI는 전립선을 좀 자세하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신 뼈 스캔 검사를 통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전립선의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 웬만하면 전립선암은 진단되면 2기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전립선 혹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1기인 경우는 아주 초기, 그래서 뭐 전립선 비대 수술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거나 또는 암이 손가락으로 만져지지는 않는데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나온 경우, 그런 경우에만 1기고 웬만한 분들은 이제 만져진다든지 혹이 보여서 이제 검사를 해서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2기. 그리고 전립선에서 살짝 삐져 나와서 나오거나 이제 그 정상 쪽으로 침범한 경우에는 2기. 그리고 주변 장기, 뭐 장이나 앞쪽에 이제 골반뼈 또는 임파선 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는 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치료로는 이제 뭐 적극적 관찰요법, 뭐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치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적극적 관찰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전립선암이 이제 워낙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에 의한 이런 그 부작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 전립선암도 뭐 1기부터 4기까지 여러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행히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암들에 비해서 그렇게 악성도가 높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기 특정한 이제 초기 환자분들에서는 굳이 치료를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좀 그러니까는 뭐 아주 초기인 경우에서 그냥 두면은 나중에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을 했을 때 그때를 치료를 해도 이게 전체 사망률이나 이런 거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진단된 환자들은 굳이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조직 검사를 하면서 감시를 해 갔을 때 지금 나중에 치료 성적은 크게 차이는 없고 하지만은 뭐 그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이제 그런 합병증을 뭐 굳이 일찍
그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좀 연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찰요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해당하는 환자분들에선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많은 환자분들이 하진 않고 내가 몸에 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찰요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직장 수지 검사, PSA 또는 뭐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면서 감시를 하는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 수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소 전립선 암의 최선의 치료 방법, 뭐 암이 생긴 장기를 이제 적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부위와 바로 뒤에 있는 그 정낭을 포함해가지고 요 부위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변이 나가는 길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방광과 남아있는 요도를 땡겨서 붙여줘서 연결을 하는 게 이제 그 치료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하고 하셔야, 예, 그리고 수술이 이제 적절한 그런 분들에서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대 수명 10년 이상이 남아 있고, 그리고 2기, 예, 이하 또는 3기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이 수술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4기 이상에서는 별로 수술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4기 이상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반에서 가장 이제 깊숙한 곳에 골반의 아랫부분에 있는 방광의 그 아래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뭐 치고루 그러니까 배 쪽을 열고 들어가거나 회음부 쪽을 절개하고 들어가거나 뭐 복강경을 이용해서 그리고 로봇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복강경 수술이 이제 그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의사가 로봇을 조종을 해가지고 전립선 절제술 시행하는 게 이제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 이후 한 6에서 8주 이후에 시행을 하면 이제 조직 검사 직후에 붓기가 빠지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다른 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이제 그 경험하시는 게 이제 요실금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립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 전립선의 전립선을 제거를 하고 요도를 이어붙여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조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이제 그런 뭐 근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구조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소변을 보는 이런 그 기능을 다시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수술 부위가 아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소변줄을 넣어놨다가 이제 퇴원할 때 소변줄을 뽑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명 중에 9명은 셉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조가 변했으니까 그게 이제 이제 그 전에 썼던 이제 괄약근들을 다시 강화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줄줄줄 세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걸을 때 세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힘줄 때만 세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열에 9은 셉니다. 수술 직후에는. 그래서 이제 기저귀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항문 조이기 운동을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골반 저극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우리가 1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예, 통계적으로 봐서는 아까 열의 9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실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열의 9은 회복이 됩니다. 예, 근데 뭐 1년 동안 줄줄줄 세다가 1년째 딱 멈추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줄줄줄 세던 분이 걸을 때 세거나 걸을 때 세던 분이 이제 뭐 힘줄 때만 세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리고 또 뭐 3개월에 좋아지기도 하고 6개월에 좋아지기도 하고 하여튼 1년 지난 시점에 봤더니 또 열의 9은 좋아지더라. 예, 하지만은 이 10%가 문제입니다. 10%. 그런 분들은 태생적으로 주변에 이제 강화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근육 자체가 이제 빈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실금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수술 전에 예측할 수는 없고요. 아직 그럴 기술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골반 적응 운동의 생체 대응적인 치료 같은 걸 한다든지 하지만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인공 요도 관악근 삽입술 같은 거 요도를 이제 감싸고 있는 튜브를 이제 삽입하는 겁니다. 그런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전립선암이 재발이 없이 안정된 경우에 요실금이 지속되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기능 장애는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 전립선으로 성기로 들어가는 혈관 신경 자체가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기능 장애는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응경 흡입기, 주사 치료, 응경 보형물 삽입술 같은 게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이제 수술이 이제 몸에 많이 부담되는 분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치료고요.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을 하고 그런 분들은 다른 뭐 혈압, 당뇨나 심혈관 질환 등의 동반 질환이 많기 때문에 마취나 수술 관련 부작용이 없는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방사선 이제 치료실에 들어가서 이게 기계에 뚝 누워 있으면 기계가 그냥 삥 돌고 끝납니다. 그래서 몸에 뭐 통증이나 이런 게 없는 이런 그런 몸에 부담이 좀 덜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치료 성적을 봤을 때 15년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뭐 수술에 비해서 이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사선 치료고요. 뭐 5에서 10% 정도로 수술에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치료고, 그래서 요런 아무래도 연세 있으시고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많이 권유드리고, 방사선 치료는 아무래도 회복적인 구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좋은 치료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까지 했는데도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A가 원래 이제 수술하거나 하면은 이제 수술 이후에는 PSA가 뚝 떨어지고요. 전립선 조직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0.0 몇 가지 막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은 PSA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0.2나 0.4를 넘어서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화학적 재발, 그러니까는 뭐 다른 어디 뭐 혹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야 이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PSA 수치를 계속적으로 감시하다가 생화학적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2차 치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수술 부위에 이제 국소적으로 재발이 확인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수술 부위가 아직 안정화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요실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마 요실금이 더 심해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PSA 수치를 이제 상승 추세를 보면서 치료 시작 시기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전신적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이제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뭐 온몸을 수술하거나 온몸에 방사선을 쬐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신적으로 갈 수 있는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한다 생각하시면 항암 치료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립선암이 이제 특이하게도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하는 치료를 하면 이런 전립선암이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정확한 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뼈 전이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그런 전립선 암의 위치를 이제 찾아가는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입을 했을 때 뭐 통증 감소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투약을 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으로 커진다는
있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1940년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 호르몬 치료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는 항암 치료에 비해서 장점은 훨씬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세포에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세포 분열을 한 성장을 하는 그런 세포들을 이제 그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빠르게 우리 몸에서 분열하는 그래서 뭐 그 모근 세포 그래서 이제 뭐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입에 점막 세포 이런 그 소화기의 점막 세포들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입이 다 헌다든지 뭐 탈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남성 호르몬을 뚝 떨어뜨린다는 치료는 그런 뭐 다른 부작용은 없고요. 그런 일반적인 항암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은 없고 남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성분들에서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갱년기고요. 그래서 남자에서도 여성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식은땀이 확 나오고 또는 뭐 불면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떨어진 남성 호르몬 수치에 몸이 이제 적응돼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지만 뭐 항암 치료의 부작용보다는 훨씬 덜해서 환자분들이 쉽게 이제 이 적응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호르몬 치료에 8, 90%가 반응을 해서 PSA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한계점은 있는 거는 이게 뭐 모두 이제 남성 호르몬 의존적인 세포가 만 있는 게 아니고 비의존적인 세포들도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불응성, 뭐 거세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평균 2년 정도 쓰게 되면은 호르몬 치료에 내성이 생긴다고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근데 그거는 평균일 뿐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뭐 몇 년, 10년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몇 달 만에 재발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내성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건 이제 치료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매우 이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로 돼서 이제 항암 화학요법 또는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관문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미국에서 제일 많은 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새로운 뭐 치료제 아까 말씀하신 뭐 엑스탄디 등의 이제 뭐 많은 약제가 개발되고 있고 계속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무슨 뭐 내가 벌써 전립선암이 진행을 많이 했다더라 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뭐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적인 약제가 도입되고 하는 것에서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